질문 좀. 그래서 이 철학이 이제 혹은 이 철학적으로 예술을 파악할 때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상당히 그 현실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재현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화가들이나 그 창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그 창작하는 그 활동에 있어서 재현에 대한 관계에 있는 어떤 그 긴장 관계 그런 긴장 관계를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설명이 좀 이렇게 부족했는데 여기 들어오면 이제 그 간격 같은 그 텀들을 이제 메울 수 있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가능하죠. 저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실제 그 플라톤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이해될로서 파악하면은 굉장히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그 각 작품마다 고유하게 있었는데 플라토니스의 어떤 그 정신을 도입되면서 이거를 현대식으로 어떤 그 작가 창작가의 어떤 그런 어떤 창조적 혹은 그 고유한 어떤 자기의 어떤 형성 방식, 형식의 어떤 그 부여 방식의 어떤 구성 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제 보편적 미학 이론으로 성립되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성립된 거죠. 그게 이제 최초로 플라토니스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 플라토니스를 뛰어넘어 가지고 바로 이 근대 뭐 르네상스 이쪽 미술 쪽으로 이렇게 파악했는데 플라토니스가 이런 면들에 의해 가지고 특히 또 르네비그 같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보다 더 구체화돼서 이렇게 이론화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게 뭐 신플라톤주의 어떤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 비로소 플라토니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가능성들이 좀 열려지게 되었다는 그 자체 그걸 좀 현대 예술 철학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발견돼서 하나 이론화되어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의의 있는 그런 방식. 제가 이해한 방식은 예. 그냥 거칠게 이해한 방식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사람하고 다른 거는 어떤 한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작품이 하나로 완성될 수 있는 어떤 원리? 그걸 설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 자세히 아니요. 예. 부분이 뭐였냐면 플라톤은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데 그 부분이 서로 간의 관계가 있고 그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A가 A의 위치에 오는 이유는 뭐 전체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온다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플라토니스는 만약에 그 모든 게 이 A, B, C, D가 우리를 하나로 보는 이유는 그거를 특히 이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봤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비율을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형식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마치 그리스 철학 미술차 전체가 비례에 의해서 그게 조형에 의해서 균형을 이렇게 되는데 그 비가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비율 자체가. 그거는 뒤에 뭘 말하는 건 플라토니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미는 비율이 아니다라고 이제 딱 부정하거든요. 미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적인 어떤 그걸 딱 이해를 딱 할 때는 이때까지 우리 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율, 균형 여기서 그렇게 인체 미, 뭐 8등신, 7분의 1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히 또 저 근대 르네상스 초기에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딜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율, 비례 이게 미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거다 건데 플라토니스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도 추한 것도 비율이 있다는 거죠.
플로티니스는. 그러면 미가 비율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플로티니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형상이라는 거죠. 형상. 형상이 오히려 미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는 거죠.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은 구성 되는 거죠. 작가의 구성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의는 어떤 건가 하면은 각 작품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재현성이라는 어떤 도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재현이면 거의 그림들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창작 작품들이 누군가 작가하고 왜 다르고 어떤 작품은 더 독특한 어떤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들을 제가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예가 많지 않습니까? 동일한 산을 그리는데 동일한 지역에 동일하게 그리는데 다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르고 의미 부여도 다 다르고 그거는 이것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조형술로서도 설명이 안 되고 재현이라는 어떤 이 현실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즉 정신, 폼, 구성, 작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게 설명이 그걸 집어넣어 보면 이제 가는 거죠. 저 사람 허무주의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풍경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D1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D1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 가지 폼이 나올 수 있는 걸 설명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중간 단계잖아요. 우리가 예술의 어떤 이 폼 가는 얘기하는. 그러나 여기의 단계에 가서는 다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같은 건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건데 여기는 하나로 지금 합쳐져 있는 거고 이거는 분리되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무슨 어떤 기본 범주. 항상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서양 그 철학 하시는 분들은 왜 마지막에 가면 꼭 하나의 어떤 거를 궁극적인 무언가를 항상 그 전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은 뭐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이데아 우리가 이제 종교론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데아가 하나 아주 궁극적인 가장 높은 뭐 플라톤 그 국가론에서는 선이라 그러고 여기서도 선이에요. 이 자체가 이미 어떤 선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설명을 아까 좀 안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근거라는 걸 그애들은 굉장히 이제 따지는 우리는 동양에서는 근거라는 걸 안 따져요. 그냥 쌤참 동양 철학 하셨으니까 우리 조금 설명이 조금 하시겠는데 우리는 동양 철학적 사유에서는 근거라는 걸 안 하잖아요. 궁극적인 어떤 그걸 이 원자론이 물리학이 왜 탄생이 됐는가 하면은 사실은 뭐 경험적인 어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가장 궁극적인 걸 해나가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원자론이 나온 그런 거거든. 근데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근거라는 거는 모든 사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를 이제 이야기를 딱 할 때 혹은 그 할 때 이제 왜 존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존재가 왜 존재 만강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왜 자꾸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부 다 존재 자체만 자꾸 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이면은 이게 본질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국가의 어떤 그 떼어서 다른 거하고 떼어서 국가만 딱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도 존재가 뒤에 깔려 있고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 책상도 단순히 요거의 어떤 본질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책상 자체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물들 자체는 더 근원적으로 존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꾸 본질, 해가 책상의 본질, 뭐 차의 본질, 아니면 뭐 이런 건물의 본질, 여기에만 자꾸 머물러 있다는 거고. 그러고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본질조차도 이제 그냥 실체 이것도 해버리고 그냥 속성에만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존재가 저기 D1인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거는 이걸 다 수렴하고 이걸 다 가능하게 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기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는 뭔가 하면은 분명히 이거 다르니까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뭔가 하나가 있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이제 인정하는 해야지만이 여기 이제 일자 이걸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뭐 예술은 따로 예술 그냥 여기까지만 구분한 것만 하더라도 우정 세 가지 구분되니까 예술, 우정, 논리학 뭐 이런 식으로만 이게 돼.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로는 무한이기도 하고 부정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어려운 점은 우리가 자꾸 경험적으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단계를 자꾸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혹은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드는데 경험적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 무정 혹은 예술의 어떤 이래도와의 어떤 관계 세 가지 어떤 가장 최고의 어떤 그거니까 영역의 어떤 이쪽 내에서 그거니까 그거의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것도 이거 세 개를 또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걸 이제 이 플라토니스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간 거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한 거는 형식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만 근원적으로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이 방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수로가 될 수 없는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보편적인 미를 담보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식에. 예. 뭐 서양인들 사고방식은 지금 이제 현대나 또 근대나 중세에도 뭐 사라진 것도 많고 다 온전히 우리한테 다 전달될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저런 사고방식이어서 아까 이제 미덕도 차등화되어 있고 단계가 차등화되어 있고 또 우월한 게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대에 와서 의심을 하고 따지게 되니까 공포로 가게 되고 뭐 이제 유명론 뭐 나오고 그 전부 다 이제 언어적인 어떤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이렇게 마치 이데아 같은 어떤 것들이 마치 어떻게 딱 있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플라톤이 있고 워낙 플라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플라톤 철학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학 이거 공부할 때도 예술 철학할 때도 조금 봤지만은 복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있는 텍스트에만 플라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술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그것까지 막 그런 거 하면서까지 하면 헤매버리니까 더군다나 한 시간마다 이렇게 한 강의마다 우리가 끝내버리니까 이제 도식적인 것만 가져와가지고 경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예술 창작의 플라톤이 또 이야기한 거에 또 들어가면은 또 우리가 저 알고 있는 방식으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래의 어떤 그냥 단순히 모방의 모방 이거 방식은 그냥 모방의 모방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비판적이고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의견화 시켜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파악한 방식은 그렇게 된다라는 방식을 이제 하나의 어떤 걸로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그게 유일하게 플라톤이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황쌤한테 말씀하고 싶은 건 제가 뭔가 하면 플라톤 후기 가면은 그냥 그 어떤 이데아로 어떤 전진해 가는 거예요. 보편화를 추구를 해 들어가는. 그래서 마치 초기처럼 이데아 같은 게 딱 있어가 모든 걸 막 규정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 어떤 보편성을 우리가 이로 계속 진해해 되어 가고 있는 그게 또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또 후기적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플라톤이 그냥 단순하게 관념론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간적 관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설명해서 근거의 그렇지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의 근거 찾는 그런 거예요. 스피노자가 느꼈던 그런 좀 물리적 무한회계에 대한 뭐 이렇게 그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렇죠. 의심이 늘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것도 그게 어떤 하나가 지금 완결된 방식으로 그게 뭐 결정됐다라고는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것도 플라톤이 제가 조금 플라토니스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즉 러셀의 말을 내가 빌려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러셀 자체가 굉장히 원자론적 경험주의자거든요.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의견 자체가.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약간 유보 조금 해놓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두 가지이고 플라토니스 자체를 지금 우리가 너무 설명하면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술 철학적으로 이제 다시 나오면은 그런 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철학의 어떤 그 기반 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대적 어떤 방식의 어떤 해석 가능성도 좋고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걸 넘어서서 보다 더 유연하게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설명의 어떤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좀 탄생이 되었다 하는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예술 철학적 관점에서 조금 의의가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체에서 귀신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명료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명료성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밝아지고 빛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게 그 이제 클라리타스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는 그게 이제 뭔가 명령성이라는 그게 뭔가면은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그 명암을 이렇게 하고 할 때 명암이나 그 이렇게 할 때 현대적인 어떤 관점에서나 이렇게 그걸 할 때 빛이 외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만 이 명암을 조정하고 즉 그거는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플라토니스적으로는 그건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명료성이라는 게. 곧 그 각 개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의 단색의 어떤 그 색 자체가 바로 그것에 의해서 외부에서 주어져서 명암의 어떤 그 흑백 강도로 나눠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스탠드 글라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예시를 들으신 거죠, 그죠? 예. 그럼 그게 그 스탠드 글라스가 빛에 의해서 투영되는 의식 세계가 투영되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게 이제 그게 그 예수가 자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지 신의 어떤 성분인지 성량인지 그러나 빛에 의해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예수 어떤 그 스탠드 글라스 그러면은 근원에 의해서 즉 성부에 의해서 보정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 빛이 그에서 온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즉 신의 어떤 그 빛이니까 이 세상 전체가 바로 신의 어떤 빛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신의 어떤 흐름이니까 그게 바로 빛. 그러니까 시각 작품에서 오는 그런 건 아니었다 그죠? 저는 아까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작품 자체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 명료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대비되기 때문에 이게 빛으로 보일 뿐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스탠드 글라스의 의미는 투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원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보증이 이제 거기서 보증되는. 보증되는. 그래서 그게 자꾸 그거니까 즉 그 성부에 의해서 이미 그 권능이 다 보증이 된다. 왜 그 빛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에 의해서 좀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이제 우리가 한정을 시켜서 이제 중세라는 걸 어떤 그걸 한정시켜서 나타나는 어떤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철학에서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예술 작품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데 조금 어렵다라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이 근원적인 어떤 그 자체가 범신론하고는 달리 뭔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또 다른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그 계단의 어떤 그 방식으로 올라갈 때 그 뭔가 그 하나의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체가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 계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게 이제 이 플라토니스가 가지고 있는 흐름, 유출술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이야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게 다 근원적으로는 그 일자 빛 근원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철학적인 개념이 그 예술 철학으로 그 연결되는 그 하나의 고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현대 들어오면 이제 현대 뭐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더 이제 다음 몇 번 강의에 다음에는 바로 이제 칸트하고 헤겔을 바로 뭉쳐서 같이 이제 할 건데 결국은 헤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거든요. 정신이 현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 생각이 지금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헤겔이 근본 생각이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이 플라토니스에 의해서 온 거예요. 예. 그림 설명. 예, 그림 좀 이제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 좀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밑에 이제 요 밑에 제일 밑에 그 산수학생 올려준 고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이거 뭡니까? 혹시 쌤 좀 아시는 분 좀 설명해 주세요. 쌤 이거 뭐죠? 뭘 나타내는 거죠? 요 지금 생선 물고기 있는 예, 허 선생님 예? 기독교의 맞아요. 모병이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타콤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순수한 재현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 때 카타콤 이미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상징화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재현에 대한 그에만 묶여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이 차원의 어떤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카타콤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스도교가 박해받을 때. 그러니까는 로마 한 서기 한 200년 서기 한 예, 서기 한. 그 초기 기독교의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아니니까 모든 종교의 모든 종교는 아니고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세 개, 힌두교, 이슬람교 빼고 어쨌든 이 유대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초기 종교의 그 그림을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나 예수상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 모습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기를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미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 뭐 아니면 기호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을 이미 선구적으로 이미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재현에 대한 차원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이걸 이제 지금 보이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기상의 어떤 거 그거에 이제 그림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이제 좀 오늘 수업 초점이 이제 여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밑에서 보면 랭브로 형제가 나오는데 위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태양 빛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걸로 나타나지만 그 위에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예, 요 그림하고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쌤. 한번 요거 누가 차이를 한번 오늘 쌤 우리 공부한 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죠. 예. 1번, 2번의 차이. 아니요, 1번, 2번 말고 3번, 4번. 3번, 4번. 예, 요거 지금 차이 한번 요거를 설명하시면은 뭐 입체 밑에는 입체적인 그 명암이 비치는 것 같은데 밑에 빛이 나오는 이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예. 위에는 뭐 빛이라고 무슨 아니 빛을 그려 빛을 그리는 위에서 자체를 그린 것이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명암 대비를 최대한 줄여서 그냥 파란색은 파란색, 뭐 흰색은 흰색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 그냥 명암 대비를 좀 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에 비해 이 그 빛을 그냥 그려놨는데 밑에는 빛이 밖에 있네요 진짜. 프로젝트 하는 거하고 루미네센스 하고 발광하는 거하고 그래 어느 게 발광이고 투사하는 거하고 이게 발광. 그렇죠. 3번이 발광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이제 조금 우리가 요새 식으로 하면 약간 현대적인 물론 이게 언제 나온 건 1600년대이니까 조금 그림 차이는 여기 한 150년 두 그림 바의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요건 1400년대 거고 요거는 1600년대 거의 그림인데 밑에 거는. 근데 지금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 르네우르가 얘기했던 저 트라이앵글의 구도 속에서 이 작품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전의 그림이 훨씬 더 현대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왜요? 지금은 이제 이 빛 자체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명료성이나 뭐 이런 것들 미학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빛에 의해서 외부 빛에 의해서 작품이 이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루트로 이게 그런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네 번째 게 그런 거. 네 번째 게 더 실질적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표현이고 도리어 세 번째 그림이 도리어 더 훨씬 그 명료성에 가깝고 자체 빛을 낸다는 의미하고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긴 맞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두 그림의 어떤 대비 자체가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요새식으로 조금 더 현대화시킨 방식으로 빛에 의한 명암 강도의 어떤 방식으로 그림진 그려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정신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세 번째 그림이 훨씬 더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개인적인 거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훨씬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했을 때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일단은 그 인물의 그 형상이나 색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근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원적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른 뜻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각자의 색채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어떤 본질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밑에 거는 그 색 자체의 어떤 고유성이 없고 그냥 그 어떤 목적의 부품처럼 사용된다면 이 세 번째는 각자의 색깔이 어떤 각자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게 아이덴티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외부적인 빛이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아이덴티티 결정되는 거하고. 그러니까는
플로티니스의 어떤 그게 아까 조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빛하고 지금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도리어 이게 더. 예.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뭐 충실성이라 그럽니까? 진실성, 그림을 갖고 있는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이 더 그 작품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술사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면은 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르네상스 때나 뭐 이런 그림들이 쭉 다 보면 많은 그림들이 외적 방식으로 많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예술 작품을 되는 건 그 작품의 내면성까지 나오는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 플로토니스의 어떤 그 기본 생각하고 철학적인 그거하고 작품 자체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 이 미술사에 대한 어떤 이 지식하고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 이제 르네 비그가 말한 것처럼 이게 진짜 진정한 통합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술 작품이 하나의 소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말하자면은 왜 소우주인가 하면은 그 자체 내에서 이미 이제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세계로 이루어진다. 그럼 제 플로티니스 전에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작품은 하나의 어떤 통일적인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존재함으로써 바로 작품이 되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떤 그 완성이 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주는 게 정신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 플로티니스가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작품의 어떤 그걸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 사실은 플로티니스가 뭐 밑에 이런 어떤 현실, 뭐 조형술 이런 이야기는 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은 이게 예술철학 맨 처음에 네. 시작할 때 보통 시작할 때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옛날에는 뭐 예술과 장인, 그러니까 장인이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에서 그게 그때는 그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자연의 모방을 어떻게 하느냐, 모방이 잘 되느냐, 어떤 게 진정한 모방이냐, 뭐 이런 그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에 사실 더 집중이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예술이라는 어떤 미에 대한 이야기는 플라톤이 맨 처음 했다고 이 책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재현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말하기 그냥 모방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그건 모방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닌데 이제 그게 그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미시스에 대한 실제 이제 미미시스 작가 자체가 이제 딱 그 작품화 시키고 딱 할 때는 미미시스가 그런 방식이 나오는 게 아니죠. 실제 이제 그 할 때 왜냐하면은 그 선 하나에도 그 사람이 살아있던 삶의 자체가 지금 그 녹아 있는 걸 보고 그림 하나 선 하나 할 때 그런 다음에 구도 잡을 때 그 자체들이 전부 다가 지금 그 작품을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방식에서 단순하게 어떤 그 사물을 이렇게 재현하는 어떤 이렇게 해주는 어떤 방식의 어떤 그냥 아주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 그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붓을 하고 조각을 하고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 자체가 혹은 깔질 하나 그 자체가 이미 삶의 어떤 한 표현 방식으로 같이 지금 구성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좀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미, 순수한 의미, 아주 소박한 의미 제는 아닌 거죠. 왜? 그 하나하나조차도 다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걸 갖고 있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같이 지금 형성화되는 구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술 철학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 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현대 와서도 이걸 이제 비판을 하고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한 어떤 기본 생각의 어떤 또 다른 생각 혹은 그걸 넘어서려는 거기에 대한 그의 어떤 그 말하자면 어떤 카논 어떤 예술 작품이 하나 딱 나오면은 그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카논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규정 표본화되는 방식의 예술의 어떤 방식.
그걸 또 예술 작품은 이제 계속 또 넘어서려는 어떤 그 방식이 전체 예술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정신이라는 거죠. 사실은 폼, 형성화 이게 플라토니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현대적인 어떤 입장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술의 어떤 그 기본 요소의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예. 마무리 질문 하나 있으시면. 근데 오늘 조금 의의 있는 거는 아까 그 세 번째 그 랭보로 그 형제가 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분석을 아주 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분석들이 지금 막 이루어져 가지고 그 미적 그 분석력이 상당히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관장님이셨나요? 네, 관장님이야 원래 전문가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보는 게 확실히 좀. 안 그래도 그 두 작품 간의 관계가 네. 그 우리 전자와 무의 선생님 강의하셨잖아요. 그걸 미라는 거를 나라는 걸로 대체시키면 그 관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투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때 맞아 그런 면도 조금. 현대적인 사고나 현대적인 인식을 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것 같아요. 이 과학에서 예전에는 천동설 있다가 지동설을 했잖아요. 지구 중심에 발광체가 태양 중심이 돼 있으면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구가 둥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구가 평평한 상황이 되는데 둥글게 되고 내 주변의 영역에서 내가 존재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정체성이 관계되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어떤 지상체 매스가 있고 필드가 있는데 그 안에 지배받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두 물체 간에 이체 문제, 상호작용 문제로 가거든요. 저는 그게 예술 작품에서 아주 생생하게 일어난다고 봐요. 예술 각 분야에서 모든 동시다발적 그런 사고의 방식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르네 위거 같은 사람 제가 자꾸 이 사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예술 작품을 총체성. 그러니까 거기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뭐 미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 작품의 어떤 그 탄생으로 나타나는 어떤 방식이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상당히 저는 좀 설득력 있는. 왜냐하면은 자꾸 어떤 분파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미술사 양식사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양식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전부 다 보면은 일면적인 어떤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미술사나 예술사에서 의의는 있지만은 그 예술 작품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위대함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동성에서는 각각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면서 그 이제 치유책으로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트라이앵글을 이 사람이 내세우고 그걸 이제 제가 이쪽을 연결해서 오늘 이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러니까 철학적인 걸 잊어버리시고 이 미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좀 기획을 해놓으시면 왜냐하면 철학 우리가 수업이 아니고 지금 예술 철학 수업이거든요. 예, 쌤, 여기서 마칩니다. 예.